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의 4차 변론기일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라는 전제하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과 계엄 선포 직전 외교부 장관 조태열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탄핵 전국 핵심 쟁점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4차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3차 변론 때처럼 이틀 전이죠.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자, 두 사람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되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가림막 없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자, 김영현 장관은 처음엔 국회 측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수민 평론가님, 오늘 재판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극도로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자세로 지금까지 임해왔는데 현재로서 좀 여론전이랄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네. 적극적으로 또 임하는 모습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당장에 밝혀지지는 않는다 해도 일단 이 발언이라는 거는 박제로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추후에 검증할 수 있는 당장이라도 또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네. 이런 기록들을 남긴다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이제 양쪽 간에 좀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변함없이 보이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또 특기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이제 강론 발언한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질문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총평 호준석 대변인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탄핵 심판의 제일 중요한 쟁점 두 가지는 네. 첫 번째는 그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았느냐, 네. 비상계엄을 할 만한 상황이었느냐에 대한 판단이 이제 첫 번째일 테고요. 두 번째는 비상계엄은 이제 헌법에 국회의 정치 활동은 금지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국회의 정치 활동을 막았느냐, 의원 체포령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 측에서 이제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국민들한테 이번 비상계엄이 왜 불가피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명분, 그것은 이제 호소하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심판도 심판이지만 네. 국민들한테 비상계엄은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호소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임하는 그 전략이 이제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국회의 정치 활동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의원 네. 체포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는 거기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관련자들 진술로는 그 부분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왔는데 오늘 대통령의 그 진술은 그와는 이제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부분은 저는 들으면서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조금 이해 폭을 넓히는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판관들이 어느 쪽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를 가려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일단 한번 쪽지 그다음에 포고령 요 부분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김수민 평론가님,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했다. 이게 이제 기본 팩트죠. 오늘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죠? 쪽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 네. 네. 이걸 누가 직접 초안을 썼는가? 이 부분은 뭐 김용현 전 장관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걸 썼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이걸 검토를 하고 또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하고 네.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아니다. 뭐 소관이 아니다.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현재로서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들의 말을 듣는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글쎄요. 윤 대통령 측에서 뭐 슬쩍 이렇게 훑어봤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포고령을 내는데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거는 굉장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설령 훑어봤고 부주의하게 간과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 포고령이라는 게 결국에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 깨어있는 국민들은 다 봤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수정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믿을 수 없는 진술이 될 것이고 사실 오늘 나온 진술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벌써 계엄이 해제된 지가 50일이 지났거든요. 네. 그동안 잘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거였다면 왜 진작에는 하지 못했는가? 혹시 뭔가 이렇게 진술하는 게 더 나을지 저렇게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 거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좀 뒤집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호준석 대변인,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취지의 말이 약간 묻어나요. 뭐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썼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과연 감수는 누가 했으면 최종적인 뭐 거기다 눈에 보이는 도장이 아니더라도 오케이. 이걸로 가자는 결정은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의문을 지금 제기하신 거거든요.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의 어떤 발언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실체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네. 이 단계에서는 저도 사실 어느 쪽이 맞는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비상 입법 기구라는 게 담겨져 있다는 이른바 그 쪽지. 네. 그건 이제 초기에는 그 최상목 그 당시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받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네. 그 다음에는 또 뭐 실무자한테 전달받았다 이런 식으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오늘 나온 그 대통령의 진술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의 진술로는 김용현 장관이 썼고 김용현 장관이 네.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대통령은 본인이 주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최상목 부총리의 좀 진술도 필요할 것 같고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포고령인데 이 포고령은 김용현 장관이 작성을 했는데 대통령이 쓱 한번 봤다라고 했나요? 뭐 이제 그런 표현 이제 거기서 야간 통행 금지는 삭제하라고 지시했는데 문제는 이제 비상 그 입법기구 쪽지도 그렇고 포고령도 그렇고 둘 다 핵심은 국회 정치 활동을 막으려고 한 것이냐, 국회를 대체할 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이냐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위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인데 그래서 대통령은 그것을 이제 쪽지는 본 적이 없고 쪽지는 내가 준 것이 아니고 네. 포고령에서도 그 부분은 잘못 베껴온 것인데 내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서명에는 쭉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왔다 이런 설명이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는 앞으로 이제 그 계속 재판을 통해서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체적 진실 계속 가려지고 오늘 하루에는 그냥 처음에 툭 던진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지 좀 앞으로 더 말씀하시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이제 호준석 대변인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윤 대통령은 포고령이 현실성은 없지만 상징적으로 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고요.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란 전제하에 계엄을 선포했다. 네. 뭐 쉽게 말해서 어떤 야당의 어떤 폭주 이런 거를 알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제 읽히긴 하는데 그것도 네.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어차피 그럼 이 지시를 따를 것이냐 군이 지금 저 21세기에 이런 취지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인 그 진술의 맥락은 2, 3일 정도 갈 것으로 예상했다. 근데 생각보다 일찍 끝났지만 네.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2, 3일 정도 어떤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가운데 뭐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면 찾고 뭐 이제 그런 뜻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군을 뭐 대규모로 국회에 투입하려거나 그럴 계획은 없었다. 김용현 장관은 그러려면 몇천 명은 들어갔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최소화라고 했다. 국회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그래서 그걸로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진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진술의 그 맥락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군을 투입해서 막을 그런 계획은 없었다라는 네.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 그것을 100%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판단하기 어렵고 그러나 오늘 들은 진술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시나리오와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저희가 언론사에서 제보를 받아서 취재할 때도 네. 양쪽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고 재판도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쪽 말만 들었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상대쪽 얘기 들어보면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실을 가려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똑같은 질문을 김수민 평론가께 네. 드릴게요. 윤 대통령 포고령이 현실성이 없지만 상징적으로 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왜 계엄을 선포했냐는 뭐 질문을 받았나 봐요. 군이 부당한 지시 안 따를 거란 전제하에 계엄을 선포했다. 네. 그 속에는 뭐 야당이 어쨌다 뭐 이런 얘기가 내포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어차피 지금 이 시기에 군 보고 해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뭐 어떻게 하고 한다고 해도 안 될 건 알지만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그런 거를 뭐 하루 이틀 하려고 했었다 이런 취지로 읽히긴 하는데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여러 상황들이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건 뭐 많이들 아실 것 같고 뭐 야당이나 국회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비유하자면 네. 옆집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어서 그 집 유리창을 한번 깨주면 이게 이제 경고 효과가 있고 옆집의 폐악질을 알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도 다 행사를 해왔거든요. 법안 거부권 행사하는데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이 난입해가지고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하고 이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그게 맞지 않는 그 수단인 것이고 그리고 부당한 지시를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 거다라고 전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크게 쟁점이 될 거예요. 이 말인즉슨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군에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군 관계자들이 김용현 전 장관하고 네. 윤 대통령 빼고 군 관계자들은 이제 지금 진술들이 각자 모여서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따로 조사를 했는데도 진술들이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 발언 때문에 이걸 전해들은 군 장성들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쪽은 좀 분노하지 않았을까. 조지호 청장의 경우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예전에 대국민 담화 내용을 듣고 헛웃음을 쳤다라고 이제 변호인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이 공방을 이제 더 뜨겁게 부추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예견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포고령을 선포한 거라고 했는데 상징적으로 할 거면 사실 정말 상징적인 계엄이라면 계엄령만 선포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포고령도 지금 내용을 어쨌든 뭐 본인들 설명에 따르면 11.6, 12.12 이때의 포고문을 베껴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베껴왔다면 왜 전공의 처단은 왜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고 어떤 분은 1항만 뺏겨온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1항에도 보면 지방의회 활동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포고령이 어디 지방의회 관련된 그때 지방의회 옛날은 모든 정치활동 이런 표현으로 네. 돼 있어요. 그 지방의회 같은 게 옛날 거는. 없었습니다. 아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걸 뺏겨왔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신뢰도가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 포고령 호준석 대변인. 포고령 관련해서는
오늘 나온 그 진술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의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이 이건 왜 집어넣느냐라고 네. 웃으면서 말했다라니까 김용현 장관이 그게 기억이 난다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고요. 네. 아까 그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부분은 네. 그런 말을 한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보도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당한 지시 안 따를 거란 전제 하에 네. 저기 그런 지시를 계엄 했다. 선포했다. 네네. 예. 그런 말은 오늘 진술에서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확인해 해볼게요. 주십시오. 제가 네. 들어오기 전에 바로 네. 저기 전달받은 쪽지로 그거야말로 쪽지로 전달받은 얘기인데 네, 네. 그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쪽지 하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상목 쪽지가 있고 조태열 쪽지가 있고 또 그 김영은 전 장관은 경찰청, 총리, 행안부 것도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네. 뭐 그분들이 내가 받았다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어떤 얘기도 있냐면 최상목 쪽지의 그 페이지가 8페이지였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게 한 페이지씩 있는 건지 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오늘 이런 쪽지를 일단 뭐 이게 감수를 했고 확정을 누가 했니 이거는 그 다음에 얘기더라도 김용현 장관이 일단은 그거는 내가 했다고 한 게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김용현 장관이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는 걸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네. 어떤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는 어떤 뭐 책임이랄까 그런 부분 문제에 있어서 하여튼 그런 거를 의식하고 한 건지 그건 뭐 잘 모르니까 거의 저희의 추측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여러 쪽지 전반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쪽지를 명시적으로 대통령한테 받았다라고 이제 말한 사람은 현재로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 윤 대통령한테 받은 쪽지를 현장에 두고 나왔고 서너 줄로 돼 있었고 재외 공관이란 단어만 기억난다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답변을 했고 나머지 쪽지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줬다는 지금 그 정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처럼 뭐 실무자를 통해서 준 것인지 네.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현재로서 추론해 보자면 비상계엄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김용현 장관이 분야별로 작성을 했고 네. 그것이 관련자들한테 이제 전달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을 위해서 말을 다 맞췄느냐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건 이게 두 사람만 아는 일도 있지만 관련자들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진실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무작정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그렇게만 몰아갈 수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그야말로 가정하에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 거죠. 네. 자, 김수인 평론가님,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계엄이 아까 허준석 대변인께서는 말하다가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계엄이 2, 3일 갈 거라 예상했고 선관위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 근데 국회 폐악질을 알린 점에서 계엄은 실패한 게 아니다. 라고 네.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국회 관련한 김용현 전 장관 발언 중에 아마 국민들 뇌리에 가장 깊숙이 박힐 발언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이 많은 분들이 언론인 출신인 김은혜 홍보수석을 의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대통령 지근거리 했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작품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요원들을 특전사 요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요원들을 누가 끌어내라고 그럼 지시를 했다는 건지 의원들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진짜 군인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건지 이것은 사실 근데 이미 이 공소장에도 밝혀져 있는 게 이게 자료까지 나왔어요. 검찰에서 특수본에서 자료까지 냈는데 이게 단톡방 화면 캡처 화면입니다. 이 군인들 그 방첩사 군인들 사이에서 오고 갔던 메시지를 보면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포승줄 및 수가 비용 이런 것들이 단톡방 메시지로 나왔거든요. 네. 이거를 과연 어떻게 엎을 것인지 의아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선관위 의혹 뭐 대통령 측에서는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팩트 확인하는데 HID가 왜 출동을 합니까? 팩트 확인하는데 그리고 케이블 타이죠. 케이블 타이는 왜 들고 가는 것이며 심지어 노상원 씨 같은 경우는 작두를 샀어요. 그 무당이 타는 작두가 아닙니다. 위험용으로 샀을 거라는 의혹이 상당히 강한데 이런 것들 어떻게 설명할 건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아까 호준석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아까 뭐 윤석열 대통령 발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제 모니터에 띄워줬는데 그걸 제가 이제 그 기사 최근 우리 그 후배 기자가 쓴 기사의 일부분을 띄워줬거든요. 이제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요거를 저기 그 기반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얘기 진행시킬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개혁과 관련해서 군대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요. 윤 대통령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신문에서 군 지휘관이나 실무급, 영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다면서 반민주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그 변론기일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호준석 대변인께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김수민 평론가님께서는 어차피 따르지 않을 거 알았다. 그리고 젊은 장교들, 중간급 장교들 다 정치적 소신 다양하다. 반민주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거 저희는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좀 결과를 놓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네. 과거에 문제가 됐던 말이 쿠데타에 관련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검찰이 한때 폈다가 몇 년 뒤에 바로 무너지고 이제 쿠데타 일당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하는 얘기는 실패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 약간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었고 하지 않았다는 이렇게 좀 사후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보면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진짜로 마비시키려고 했으면 단전단수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계엄 세력들이 보면은 단전단수 여부나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못한 것을 가지고 안 한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해왔고 이 부분도 사실 이미 부당한 내용들이 다 일어나 버렸는데 50일이 지나서 이제 와서 그거는 본인과는 관련이 없고 그럴 거라고 기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호준석 대변인. 그 전에 아까 이제 국회 폐악지를 알리기 위해서 네. 폐악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동은 헌법과 법률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역사적 정치적인 면에서 평가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이 오늘 주장한 국회에 폐악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상당한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최근의 여론 동향을 통해서 저는 입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해왔었던 국회를 통해서 입법 독재, 그다음에 폭주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이번 계기로 이제 아시게 된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인식, 재평가하게 된 그런 면이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현재 여론 동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부분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 조치에 따라 소수의 병력 이동을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 관계상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조 기각과 인용 의견 4대4 동수로 이제 엇갈리는데 헌재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 동의가 이제 인용이 필요한 관계로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됐습니다. 6명이 필요한데 탄핵소추안 결과적으로 기각됐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네.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탄핵 판결에 따라서 탄핵이 안 되는 것으로 이거는 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네. 판결을 또 존중할 수 있는 판결이다. 존중해야 될 판결이라고 봐요. 근데 이건 또한 한편으로는 탄핵 소추를 해볼 만한 일이었다. 라는 것도 같이 나타내는 그런 판결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실 탄핵 재판이 형사 재판이랑 다른 게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따지고 난 다음에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양형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까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헌법재판은 그 정도로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조금 재량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잘못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파면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이랄까 이런 것들이 일반 재판보다는 훨씬 큰 재판일 겁니다. 근데 사실 형사재판에서조차도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이거는 무죄가 나왔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를 해볼 만한 일이었어. 이런 판결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에서 일단 1심이긴 한데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또 법정에 그럼 기소한 게 잘못됐느냐 했을 때 충분히 기소해서 판단을 받고 판례를 쌓아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탄핵재판이에요. 근데 탄핵재판인데다가 4대 4로 갈렸다는 거는 저는 이건 탄핵 소추는 해볼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봅니다. 자, 지금 김수민 평론가 얘기는 4대 4, 뭐 결론적으로는 6명을 못 채웠기 때문에 4대 4로 기각돼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이제 나중에 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성적표가 어떨지. 근데 요거 하나만 보면 그래도 좀 뭐 이게 그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팽팽하게 갈렸으니까 해볼 만한 것은 아니었냐. 네. 뭐 이런 의견입니다. 허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 174일 동안 우리나라의 방송과 통신, 인터넷 모든 것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식물 상태가 됐습니다. 마비됐습니다. 이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174일 동안이나 걸릴 만한 그런 사건이었는가? 자, 이 사건 워낙 29명이나 이제 탄핵 발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신데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던 그 야권의 방송 장악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를 하니까 이것을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든 결사적으로 이제 막으려는 과정에서 방통의 2인 체제를 일부러 유도를 한 거죠. 추천을 계속 이제 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제 2인 체제에서 어쩔 수 없이 의결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 이제 탄핵 소추를 한 것인데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취임도 하기 전에 탄핵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위헌적이고 폭력적인 탄핵 소추입니까? 탄핵 소추라는 것은 명백한 직무상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인데 직무를 시작하기도 전인데 이미 탄핵하겠다고 예고를 하고서 탄핵 소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민들께서 얼마나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왔던 일이 얼마나 위헌적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4대 4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틀 동안 한 일이라고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한 거 의결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중대한 위법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도 판결이 다 엇갈리고요. 여러 법원들이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4명의 재판관들께서 이것을 인용하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은 이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참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시는 겁니까? 네,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4대 4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진숙 직무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거의 반년 만에 직무에 복귀했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헌재가 판단 내려준 거다 했고 아까 우리가 잠깐 말했지만 지금 이제 헌재 거의 뭐 웬만한 분들 다 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뭐 또 누굽니까? 검사들 3명과 그게 서울중앙지검장 등등 해가지고 이제 쭉 가 있습니다. 검사 3인 등 행정부 고위직 다수가 이제 계류돼 있는데 이제 이 판결은 잇따라서 나오긴 하겠네요.
그럼 네. 전체적인 성적표는 이제 좀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일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 쪽을 좀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아마 속속 좀 빠르게 다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진숙 위원장 관련 이 재판 결과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끼치진 않죠. 다른 사안으로 다른 사안이니까. 됐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줄탄핵이라는 단어도 있었듯이 기각 사례가 너무 많으면 민주당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또 국민들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전원으로 거의가 아니라 그냥 전원으로 기각이 됐는데도 특별히 역풍이 없는 뭐 이런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파면에 이를 만큼은 아니라서 기각은 됐지만 저 공직자들이 잘못하기는 했어. 이런 판단까지 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건 좀 주목이 돼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만약에 8대 0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기억하기로는 이진숙 위원장은 4대 4였는데 네. 윤 대통령 오죽하면 8대 0이 됐을까? 그럼 8대 0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정치적으로 시비를 걸 그럴 소지가 상당히 없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만 더 김수인 평론가께 여쭤볼게요. 아까 호준석 대변인 얘기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인 거라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근데 아까 네. 4대 4 말씀하신 거 보니까 2단계에서 그럴 거는 아니다. 이런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관 네 분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사과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같이 하는 헌법재판관도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왜 4대 4가 나온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뭐 호준석 대변인 포함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똑같이 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니 몇 명 더 이거 인용 판결 내려주시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잘못했다 사과해라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은 이거 판결이 나왔고 이준석 위원장은 복귀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2인 체제로 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 위법인 것도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위법이 아닌 걸로 나오면은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 이거거든요. 사실 2인 체제가 그렇다고 정당한 것이냐 위법은 아닐지라도 네. 그럼 빨리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되고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도 2인 체제로 가는데 큰 책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선임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현실을 직시하고 2인 체제에서의 탄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네. 얼른 5인 체제로 가자. 합의제 기구답게 결국에 이번 재판도 이 방통위가 독임제 기구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합의제 기구라고는 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 다 같이 국회의원들이 이 남은 3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정석이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 상황 많이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정체고요. 그 사이 한남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밀리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광암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입장휴게소에서 안성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론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한 번에 20km 정체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호준성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한테 방금 우리가 하던 얘기 좀 이어서 해볼게요. 이진숙 위원장의 업무 복귀.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지금 2인 체제가 되는 건데 그 방통위가요. 빨리 이제 정상을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 사실 그러면 지금 방통위원장이 돌아왔는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진 개편이 혹시 어떻게 되냐 이걸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어떤 수순을 지금 밟아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2인 체제라는 게 정부나 국민의힘이 이것을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거꾸로거든요. 원래는 국회에서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추천해서 3명 추천하면 5명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몫이 전무몫까지 하면은 여당 쪽이 3명, 야당 쪽이 2명이 되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야당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추천을 계속 안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인으로 운영이 됐던 겁니다. 오죽하면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헌법심판대 앞에다 세워놓고 왜 그것을 왜 국회가 추천을 안 했느냐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국정에 진심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국회 몫의 3명을 네. 방통위원을 추천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민주당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저는 이제 바로 이제 판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그 모습들과 또 오늘은 한겨레 신문 그 단독 보도를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최상목 등에 대해서도 이번에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은 탄핵 소추하겠다라고 네. 또 밝혔더라고요. 근데 과연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일을 할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아까 김수진 평론가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갈게요.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오늘 검찰로 송부했습니다. 자, 공수처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이고 사건 이첩을 요구해서 지난달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 넘겨받은 지 36일 만입니다. 자, 공수처의 이첩 결정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진술거부권 행사를 해왔고 또 지금은 수사의 자체를 응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공수처에서 강제 인치라든지 방문 조사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시도를 해봤자 이제 무위로 돌아갈 그런 상황이고 또 어차피 이제 기소는 또 앞두고 있습니다. 기소는 검찰의 몫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예상됐던 것보다 조금 일찍 이런 시점에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결정 자체는 뭐 공수처에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윤 대통령이 검찰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임할 거냐 이 정도가 남아있는 거고 이제 공수처를 좀 총평을 해보자면 그래도 좀 씁쓸한 건 사실이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 많은 수사들을 경찰 검찰이 했고 공수처가 추가로 이어받아가지고 좀 더 진전시킨 거는 사실 체포 작업 정도인데 체포도 사실 경찰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한 번 또 실패해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체면치레는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단한 성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야구로 치면은 마무리 투수로서 확실하게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셋업맨이라고 왜 이제 개투 요원인데 마무리 투수 바로 전에 올라와서 조금 던지다가 내려가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만 네. 근데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로 리드를 한참 하고 있었던 그 리드를 지키는 수준 그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이 좀 얘기하셨는데 저 호준석 대변인 예를 들어서 이제 딱 하나 한 게 대통령 이제 체포한 겁니다. 체포한 건데 공수처가 또 그 이후에 또 추가 조사하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검찰 진술 거부를 하니까 용이치 않은 면도 있었지만 최근에 보니까 계속 강제 구인, 현장 조사 시도, 압수수색 다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언제 넘길까 다들 보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넘겼습니다. 이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야구로 치면요. 이 투수가 감독이 내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가 갑자기 손 들고 막 뛰쳐나와서 이제 마운드에 오르더니 폭투를 한 10개쯤 이제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판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선수는 이제 바로 방출입니다. 공수처는 해체가 답입니다. 처음부터 태생도 잘못됐고요. 이번에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매우 편향됐고 매우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전 국민들께서 이제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편향되고 무능하다. 네, 오늘은 심지어 한 법원장께서도 법원 내부망에 공수처 영장 청구와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정당했느냐, 공수처가 수사권이 정당했느냐라는 이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서부지법에서 영장 계속 발부해주고 이 신청 기각하고 그런 것 가지고서 공수처 수사권과 영장 청구가 다 정당했다라고 하시는데 법원 내부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조사 때문에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네. 처음부터 일정조차 조율하지 않고 3번 그냥 무조건 소환하더니 안 하니까 군사작전 쳐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을 잡아왔고 근데 대통령 구치소에 있는데 3번이나 강제 구인을 하겠다고 자범들한테도 하지 않은 그런 절차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망신 주기를 했고 편지조차 주고받지 말랍니다. 가족 면회조차 안 된답니다. 이게 무슨 흉악범입니까? 이렇게 하는 공수처의 이 무도함, 이 잔혹한 정치 보복 이것을 누가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또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는가 이런 것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진실이 저는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생적으로 예고된 일이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태생적으로 예고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들 때
어떤 그 민주당의 검수완박 과정에서 또 이제 공수처라는 게 생겨났고 그때 논란은 많았지만 검수완박 전이었죠. 예. 그리고 사실 공수처 만들어질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번도 반대한 적도 없고 네. 대통령 선거할 때도 반대 공약 낸 적 없고 국민의힘도 공수처 폐지 당론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근데 이렇게 지금 되니까 그러니까 반대한다. 공수처가 10번의 폭투를 던졌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네. 반대를 했는데 그 공수처 반대 안 했어요. 네, 그렇죠. 공수처는 이제 아니 반대 공약인 낸 적이 없잖아요. 그 공수처는 네. 그 민주당이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정의당 의석까지 있어야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당한테 그 뭐랄까 페이버로 선물로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초유의 그 제도까지 만들어 가면서 정의당의 동의를 받아서 만든 것이죠. 저희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죠. 이게 정리를 해보면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공수처에 대해서 네. 뭐라고 주장을 해왔냐 요약을 하면 이제 민주당은 공수처를 명검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국민의힘은 중국 공안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건 이제 흉기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잘 안 드는 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려했던 그게 아니라 그 반대의 현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수처 수사 역량이 좀 저하되는 부분들이 본인들한테 좀 안도가 될 만한 요인들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 측면 좀 방치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제 공수처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했는데 아까 폭투를 10개 던졌다고 하셨는데 폭투를 10개 던졌는데 5연속 타자가 아웃이 됐습니다. 체포영장 1, 2차 다 발부되고 체포적부심 기각됐죠. 체포 이의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어요. 윤 대통령 쪽은 또 헌재 낸 것까지 합치면 지금 11전 11패 12수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윤 대통령이 예전에 대선 후보 때 사료 오류 검사가 가는 곳이라고 공수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것 치고는 사실 이게 착시 효과일 수 있는데 공수처가 성과를 낸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저는 윤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공수처 폐지에 이걸 모면했다. 이렇게 승률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타자를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번에 사태에 드러난 거는 공수처도 이제 냉정하게 좀 돌아봐야 되고 저는 사실 공수처 폐지보다는 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는 조직으로서는 좀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하고 공수처는 수사 통제, 보안 수사, 기소 이런 것들 그리고 배심원제 이런 것들을 공수처 산하에서 실시를 하면서 기소 배심제 도입이라든지 그러니까 공기처 비슷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개혁 방향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공수 손에 뭐 없고 비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공수처 귀가 간질간질하겠어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 그리고 마침내 시대착오적 친위 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흥묘, 백묘까지 나왔네요. 실용주의. 자,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어떻게 허준석 대변인 왜 삥긋이 웃으세요? 너무 흐뭇해서. 이재명 대표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행동은 항상 거꾸로라는 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이념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참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소주성 탈원전 부동산 정책 이런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 정책들로 민생을 파탄시킨 게 누구였습니까? 노골적인 친북 친중하고 사드 배치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념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게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의 일만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친북 친중에 대해서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 질서에 낙오되지 않을 수 있을까? 쉐쉐 그냥 중국에 하면 된다. 그다음에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신경을 쓰느냐.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15분 동안 이재명 대표 옆에서 중국에 베팅하지 않고 미국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다 협박을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얌전히 듣고만 있었던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그 미군 점령군이라고 하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철진한 이념을 가지고서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그 안보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마치 남의 일처럼 저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들으면서 고양이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한 적이 없는 개발 비리 사건들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 이런 것들 다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유례 없는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다음에 대북 송금 북한 지도부에 100억 원을 송금한 사건 이런 것들 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것인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런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흑묘, 백묘를 보니까 그거보다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그리고 지금 이제 허준석 대변인 말의 취지는 뭐라 그럴까 유체이탈 화법이다. 왜 본인이 말은 좋은 말을 하면서 행동이나 지금까지 이끌어온 민주당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기자회견 발언, 네.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문제와 정반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흑묘백묘론을 폈는데 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흑묘백묘가 아니라 흑묘론이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정책적인 차이가 별로 없는데 안 그래도 별로 없는데 더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탈이념 탈진영은 이 말은 이제 허준석 대표님은 이 말은 자체는 옳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어떻게 탈이념입니까? 그리고 자기 정당이 있는데 탈진영이겠습니까? 좋은 진영을 만들고 좋은 이념을 만드는 게 정치인의 임무여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런 근데 취지일 수도 있죠. 지금 네. 이재명 대표 말씀은 국민의힘 같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내용적으로. 근데 이미 그랬던 것이 자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해당되는 정책이랄 걸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몇 년 반짝 올린 거 이 정도고 사실 소득주도 성장은 최경환 박근혜 정부 부총리가 제일 먼저 꺼낸 단어예요. 네. 뭐 전 세계 사전에 없는 단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거는 세계 경제학자에도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그럼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긴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탈원전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용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원전 비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걸 탈원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월성 1호기 한 개 닫았죠. 근데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때도 고리 1호기 닫았습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도 탈원전이냐. 탈원전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자꾸 현혹시키고 있는 게 별 정책 차이가 없으면서 굉장히 좌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정책 중에 전 세계 좌파 정당들한테 제가 공개 서한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좌파 정책이랄 만한 건 없어요 사실. 네, 자 거기까지만.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이른바 카톡 검열을 비롯한 검열 시리즈 논란 언급하면서 공세 수위 높였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끝이 났는데 이제 시작된 민주당의 검열계엄은 그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하면 우리 청년들 사이에 민심 검열 4종 세트, 국민 여러분 새해 검열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명절 검열 카드 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2030 세대들은 중국 반환 이후 표현의 자유가 업된 홍콩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열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크나큰 오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검열 공화국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검열 4종 세트 새해 검열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이제 뭐 카톡 검열 있고 그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는 여론조사 기관 이 부분 또 이제 뭐 검증하겠다. 뭐 취지 자체만 떼놓고 보면 그런데 네. 오해를 좀 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요 메시지라고 하는 게 사실 민주당하고의 정책 노선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로 파고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네.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 저는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에 왜곡 징후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뭐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명태균 씨 여론조작하고도 다른 겁니다. 그 점에서 민주당이 과잉 대응을 한 건 맞다. 그리고 카톡 같은 경우는 이게 검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접근이나 표현이 잘못될 수는
있는데 네. 검열을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검열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예, 국민의힘도 그렇게 과잉해서 주장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뭐 정보나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매우 현명하게 빠르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위협을 느끼고 있을까? 우리 민주주의가 과연 이대로 괜찮을 것인가라는 그런 위기감이 왜 퍼지고 있을까? 네. 저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국민일보의 보도를 보면 지난번에 그 은행장들 6명 은행장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소집했을 때 그때 뭐 부정선거 의혹 이런 거 보도하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요. 물어봤어요. 네네. 질문. 예, 실제로 그래서 그 일부 은행들이 광고 집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힘으로 찍어 누르는구나. 라는 그런 그 언론의 자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것인데 앞으로 그러면 다 이렇게 입틀막 되는 것인가? 카톡 검열이란 말이 아니라고 자꾸 이제 주장을 하시지만 민주당은 신고나 제보를 받으면 단톡방에서 누군가 뭔가를 실어 날랐는데 누군가 신고나 제보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일반인이라도 고발하겠다라는 것이 워딩 그대로이거든요. 그럼 네. 그것을 검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도 과거에 뭐 여론조사 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는데 본인들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까 여론조사를 검증하겠다. 정당이 선수가 심판을 검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수감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막 실어놓고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간 한 20초 남았는데 혹시 반론 있으면 김수민 평론가님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민주당이 좀 정치 세력답지 못하게 접근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검열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주제로 계속 갈 것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또 다른 말로 치면 이게 뭐 한 정당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얼핏하면 뭐 CIA에 누구를 신고하겠다 뭐 IUC를 신고하고 이런 이제 뭐 이게 정당 입장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현상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성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아유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19살 미리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앉거나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생후 5개월 무렵 뇌병변 중증 장애와 근육이 점점 퇴행하는 미토콘드리아 근육병을 진단받은 미리미.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에 엄만 미리미 곁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는데요. 욕창 방지를 위해 1시간마다 돌아눕히고 하루 6번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삽입관을 통해 하루 4번 유동식을 공급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대부분을 미리미 간호에 매달리고 있는 가족들. 인쇄소에서 일하는 아빠는 매일 야간 근무를 서보지만 미리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늘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앙상한 미리미의 손등 위로 눈물을 떨구는 아빠와 엄마.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리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용기와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후 들면서 미세먼지 농도 지금 정상이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아직도 대기의 질이 혼탁합니다. 내일은 전 권역의 대기의 질이 청정해지겠습니다. 온화한 날씨 즐기는 걸 망설일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제 좀 주춤한 모습이라 다행이고요.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고기압이 창성지를 잃어서 이동속 고기압의 형태로 다가오거나 서풍이 불면서 이렇다 할 큰 추위는 없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 영하 2도 등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약간 더 오르겠습니다. 온화한 날씨입니다. 서울 9도 등 7도에서 1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눈이 쌓여있는 일부 강원도와 또 안개 낀 지역에서는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감속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동풍의 영향을 서서히 받기 때문에 내일 오후부터는 강원 산지의 안개가 매우 짙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남 내륙과 호남 쪽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은 흐려져서 오후부터 또 모레까지 이틀간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5에서 최대 20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동쪽은 아직도 건조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공소제기, 즉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1차 구속기한 만료일보다 빨리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것이란 전제 아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상징성이 있어서 놔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건네진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지시 쪽지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4명 기각, 재판관 4명 인용 의견으로 최종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펜유이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백혜련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제 오후 오늘 아침 이 방송 화면에서 보니까 아주 맹활약하고 계신, 계속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주로 이제 쪽지 관련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방송을 정말 여러 방송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네, 백 의원님이 국무위원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외무장관일 수도 있고 뭐 국무총리, 물론 직무 정지됐지만요, 이런 분들한테 쭉 물어보시던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뭐 하도
무시무시한 그 뭐 큰 일들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조태열 외무장관은 자기가 받았다 이거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네. 자, 윤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모든 책임을 어떻게 보면 밑에 사람들에게 다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살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 당일 CCTV라든지 뭐 유튜브 뭐 통해서 뭐 개헌군의 움직임이 뭐 생중계됐고요. 이 쪽지 관련해서도 지금 받은 사람들의 진술이 너무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네. 그 대통령이 직접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 안 난다는 진술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조차도 대통령이 참고하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태열 내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처음 본회의에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네. 바로 국무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줬다는 것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아무리 쪽지에 관련해서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어저께 국정특위 그거 플러스 오늘 저 헌재 변론길에서 또 새로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섞어서 제가 같이 네.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이죠. 김용현 전 장관 얘기는 자기가 썼다. 자기가 다 썼다. 그리고 뭐 전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외무장관 조 장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때 갈 수가 없어서 그건 아마 대통령이 자기 대신 전달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누굽니까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그 당시 경제부총리죠. 이분한테는 실무자가 뭐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준 정확한 사람은 저기 뭐 어쨌든 조금씩 다른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써서 전달한 것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이는 네. 건가요. 지금 포고령이든지 뭐 담화문이든지 쪽지까지도 김용현 장관이 작성 자체는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 대통령이 알고 있느냐의 여부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다 지시해서 사실 포고령이나 이런 걸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네. 포고령. 그리고 쪽지도 마찬가지죠. 쪽지도 김용현 장관의 그 자의에서 자기가 대통령도 모르게 작성한 거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이것도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작성을 했다고 보이고요. 이미 대통령이 그리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태열 장관에게도 직접 준 거고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김용현 장관이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물론 책임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말맞추기를 한 정황은 보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그런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한번 쑥 훑어봤다는데 결국 그 김용현 장관이 썼든 안 썼든 이게 그 실행되는 데는 이른바 뭐 우리가 재가란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의 승인이랄까 대통령의 뭐 그렇죠. 지시랄까 이게 네. 있었을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포고력이라든지 다 김용현이 그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건 뭐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그리고 네네. 전달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다 직접 두 사람 다 개입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태열 장관은 직접 받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은 지금 두 가지 진술이 있어요. 본회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직접 들어가다가 참고해라. 그리고 종이를 접어서 줬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기재위 때는 더 정확하게는 네. 받은 거는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했다. 요거도 명확하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자, 오늘 나온 워딩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선포 배경 관련해서 군이 부당한 지시 안 따를 거라는 전제하에
뭐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뭐 포고령이 현실성이 없지만 상징적으로 둔 것이다 이런 류의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말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치졸하고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김용현 장관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하고 함께 빠져나가기 위한 부분에선 똑같이 코드를 맞춰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는 대통령도 했고 김용현도 한 걸로 지금 공소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지시도 없고 자기도 그렇게 마치 지시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빼내라는 지시도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사령관들의 명확한 진술이 있고 또 그 사령관 밑에 또 그 대대의 그 대령들 이런 분들이 다 제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변론기일에서 나왔던 얘기 하나만 더 소개하고 그 국정조사 특위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 전 장관 또 뭐라 그랬냐면 국회 폐악질을 알렸다는 점에서 계엄은 실패한 게 아니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오늘. 자,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얘기를 좀 유추해 보면 뭐 이거를 크게 벌려가지고 정말로 잡아들이고 뭐 이럴 생각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은요, 비상계엄의 요건이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국가의 전시 상태와 그런 비상 상황에 하는 것이고 네. 국회 폐악질을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은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언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네. 그 김용현 장관의 진술 중에 새롭게 나온 거는 저는 오히려 그 쪽지와 관련해서 네. 그 최상목 대행하고 조태열 장관에게 준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 그랬어요. 네,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뭐 경찰청장 다 진술해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진술했잖아요. 네네. 그게 오히려 지금 더 앞으로 수사돼야 될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 계엄 문건이 그 쪽지가 경찰청, 총리, 행안부 이런 것도 있었다는 증언을 더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요. 네. 지금 사실 국무위원들에 대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하나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분들이 사실은 중요 임무 종사자나 부하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그 쪽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이 두 최상목 대행이나 조태열 이제 외교부 장관은 쪽지대로 자기네는 하지 않았다. 이제 이걸 받았지만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쪽지 자체를 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쪽지대로 행동을 했느냐. 그 쪽지대로 행동을 했으면 이 내란죄의 공범이 확실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 장관이 최근에 그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 하나 새롭게 나온 사실이 소방청에 얘기해서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쪽지에 적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쪽지대로 행한 사람들은 이 내란죄에 대한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앞으로 굉장히 수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그 국조특위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대통령을 좋아해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체포 명단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런 일을 하는 건 북한 보위부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반면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출석은 했더라고요. 근데 선서할 때 안 일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니까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네, 이게 그 지금 형사 피의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예, 그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 뭐 진술을 거부하면 뭐
예를 들어서 청문회에 나와도 더 이상 그 특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제한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마냥 안 나왔을 경우에는 네. 이것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신에 나오고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이런 전략을 지금 이제 쓰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 자체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도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한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할 때 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네.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국조특위 차원에서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나와서 대답 안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은 청문회 불출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어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스탠스를 보면 헌재 심판에는 직접 나가서 이제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는데 수사는 응하지 않고 아마 나중에 그것도 재판 가면 또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국조특위 동행명령 여기에는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도 더 크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나 네.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것이 그래요? 지금 그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것이 지금 공개 여론전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네.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변론을 하고 지지층한테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대신에 네. 조사받는 과정은 그게 뭐 언론에 비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공수처의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는 불응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국조는 어쨌든 간에 언론에 네. 자기가 나갈 수가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 이후엔 사실상 추가 수사 진행하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 넘겼습니다. 그동안 지난 며칠 사이 보니까 이제 강제 구인, 방문 조사, 뭐 관저 압수수색 모두 실패한 뒤에 이제 나온 결정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이제 체포는 했어요. 근데 그 전후 과정에서 보여지는 여러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은 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백혜련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신데 공수처의 수사 몇 점입니까? 평가하면 100점 만점에. 지금 공수처의 수사는 이제 체포와 구속까지는 정말 그 작은 기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구속 이후에 단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한 그 수사기록관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높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높은 점수를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어렵다. 같은데요. 네. 그러나 이제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될 거는 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네.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온갖 유례 없는 모든 전략을 동원해서 버크라지 형태를 보이는 것. 수사를 거부한다? 진술을 거부한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국정조사도 얘기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법조사에는 없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 했습니다. 헌재 재판 그 송달과 관련해서도 10번을 안 받았어요. 네.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체포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 네. 이거 유례가 없습니다. 최초인 일입니다. 그다음에 체포 영장이 발부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체포적부심 심사 청구.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네. 그럼 모든 버크라지 형태부터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뭐 우리 백혜련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또 피청구인 입장 아니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왜 굳이 논란의 소지가 없는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논란의 소지를 만드냐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논란을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만드니까 어차피 공조본으로 네.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본을 만들어서 같이 한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렇게 문제 제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여론전 얘기도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탄핵 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을 계속 주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도 최대한 확보하려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 이제 그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하는 전국 불안정 해소를 위한 신속 재판. 뭐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전국 불안정 해소를 위한 신속 재판. 네. 반면에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양쪽을 최대한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고 서두른다. 그 뒤에는 뭐 너무 조기 대선으로 갈라 그러는 민주당의 압박에 지금 좀 영향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요, 이제는요, 이거 민주당에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네. 민주당에 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손을 떠났다. 예. 그렇죠. 이게 사법 절차라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그 절차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제 향후 남은 수사와 그리고 또 재판의 과정은 또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지 저희는 지금 국정 안정을 위해서 신속한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네. 입장을 그냥 말할 뿐인 거죠.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이제 지금 여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내란 혐의 특검법 요 부분을 추진을 하냐 안 하냐 이게 뭐 여당과 절충안을 내냐 안 내냐 이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검찰로 사건은 넘어갔고 검찰이 조만간 기소할 걸로 보이는데 자 특검을 지금 막 실행을 해도 뭐 한 달 이후에 만약에 뭐 특검이 출범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검찰은 거의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기소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특검이 필요하냐 이런 걸 여권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미 수사권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위에서 아주 정확하게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특검을 해가지고 하면 어떤 논란도 없이 모든 것이 일거에 정리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더 빨리 했으면 정말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대통령이 구속되고 사령관들이 구속됐다고 해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한 중요 임무 종사자들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경찰 관련해서도 또 체포조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삼청동 안가 의혹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무리가 돼야 되고 또 기소되고 기소 유지와 관련해서도 특검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명쾌하게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약간 중구난방 수사 이 기관 저 기관 하는 것보다 거기서 완전 정리하는 게 더 합당하다는 말씀 같고요. 자, 국조특위가 이제 곧 그 최상목 권한대행 아마 청문회 증인으로 2월 초에 이제 불렀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좀 중요하다고 보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 쪽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으로 떠오른 것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쪽지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또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진술이 다른 거잖아요. 네. 지금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대통령 김용현 측이 얘기하는 게 다 지금 좀씩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대행이 국정조사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네. 좀 좋지 않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네네. 그리고 그렇게 본인 보시는 거죠? 입장에서도 더 명확하게 입장을 그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행이라서 사실 현실적으로 좀 바쁘고 그런 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국조특위와 논의해서 일정 시간만 계속 특위 회의실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합의가 되면은 먼저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다 사실은 그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네, 핵심이라고 보시는 응답을 거예요. 하고 네. 좀 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이 여론조사 또 여론조사 기관을 검증할 특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제대로 잘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인데 최근에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여론조사 업체에 팔을 비틀려 한다 이렇게 여당은 또 그 비난을 하고 있고 뭐 검열 4종 세트다 예를 들어서 카톡 검열에 의해서 이런 요즘 이런 말이 떠오른다 그러네요. 새해 검열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취지는 알겠는데 좀 사람들한테 의심이랄까 괜히 오해를 살 만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프레임 전략이 좀 밀린 감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네. 굳이 이 시점에 그런 걸 하는 거는 별로 적절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카톡과 관련해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온 부분인데 가짜뉴스를 정말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하는데 그런 것이 네. 그런 부분으로는 되지 않도록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남아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이제 처음 열렸습니다. 오늘 처음 열렸는데 그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의사를 밝혔어요. 요거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좀 지적이 나오는데 하나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 아니냐. 플러스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조항에 대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것에 대한 이게 과연 적절한지를 법의 심판을 한번 따져보겠다. 이 두 부분이 좀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법률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이혼 법률 심판 제청 같은 경우는요. 네. 다 원래 그 재판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기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그거는 자기한테 문제되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그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당연하게 재판받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상한 건 아니다. 네네. 네네. 다 그 판사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판사가 그 사건을 재판하다가 이 조항은 헌법의 이혼 법률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판사가 할 수도 있고 네. 그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이상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한미 외교장관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네요. 네, 오늘 오전이었는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오늘 통화에서 한미 관계, 북한 북핵 문제 그리고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이제 본인이 취임 후 24시간 안에 조 장관과 통화한 게 그만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네. 일단 통화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영내 평화, 안보의 핵심 축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과 같이 확고하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양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한미일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루비오 장관이 조태열 장관 방미도 초청을 했어요. 네, 한미 간에 이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논의는 해야 하긴 하는데요. 이제 조 장관에게 미국을 방문하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양측은 이제 가능한 이른 시기에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 처음 열린 쿼드 회의 후에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달리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이제 빠졌다고 해요. 자, 우선 쿼드 회의 어떤 회의입니까? 네, 쿼드 회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뜻하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쿼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기존 성명엔 들어갔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공동 성명엔 사실 특징이 있는데요. 단 2문장으로 발표되면서 과거 성명에 비해 내용 자체가 좀 짧았고요. 또 중국이나 북한 등 특정 나라에 대한 언급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만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 은 반대한다 등 중국을 겨냥해서 상시적으로 써온 표현은 포함됐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에 나온 쿼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단골처럼 들어갔는데요. 네네. 2023년 3월 뉴델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포함됐고요. 같은 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 작년 7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 등등 공동성명이나 정상성명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자주 담겼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반도 비핵화 이게 변하지 않고 쭉 왔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간 성명에는 단골처럼 들어가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핵 군축에 집중하는 스몰 딜 그래 나서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일각에서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는 배경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불렀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표된 쿼드 공동성명에서 기본으로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워딩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핵 군축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냐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제 쿼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진 것이 미국 대북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시각이 현재까지는 지배적입니다. 루비오 장관이 지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게 해결책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외교가에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목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유지될지 여부는 향후 대북 정책 담당자 후속 인선 과정과 함께 주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잠시 우리가 언급했던 거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언급하다가 핵보유국, 뉴클레어 파워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시드니 사일러 선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 보유국 언급을 지난 4년간 진화한 북한의 위협을 살펴봤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일러 고문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사일러 고문은 북한이 계속 무기고를 질적 양적으로 늘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트럼프의 발언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지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북미 간 직접 대화할 때 우리나라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이제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 가능성은 좀 작게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을 파트너로 유지하는 가치를 인정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모처럼 좋은 소식입니다. 11월 출생아 증가 폭이 1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가 2만 95명으로 네. 1년 전보다 2,500명 넘게 늘면서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0년 11월 6,046명이 증가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겁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 이후 5달 연속으로 1년 전보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5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 3월에서 7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통계당국에선 출생아 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을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결혼을 이제 미루다가 코로나 엔데믹 후 뒤늦게 결혼식을 올린 커플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출생도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추세가 좀 지속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합계 출산율도 좀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요.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사실 합계 출산율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으로 감소해 0.72명까지 떨어졌는데요. 네네. 작년엔 0.73명에서 0.75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됩니다. 혼인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당분간 출생아 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작년 11월 혼인 건수가 18,581건으로 1년 전보다 11.3%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연속으로 결혼이 줄어든 기저효과도 있고요. 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기도 했고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인센티브 제공 등이 혼인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규모 마약 조직, 마약 제조 사범들이 이제 적발됐다고 합니다. 공장까지 차려놓고 밀수한 액상 마약을 고체 형태의 마약으로 만들어서 유통시켰다고 해요. 네.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코카인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국제 마약 조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국내 코카인 범죄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판매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공범 4명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1년 남미 콜롬비아에서 네. 액체 형태의 코카인 80톤을 부산항으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공사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건데요. 보통 코카인은 시중에 가루 형태로 유통이 되는데 작년 6월 그중 일부를 강원도 횡성군 한 창고에서 가공해 벽돌 모양의 코카인 덩어리를 만든 겁니다. 이들이 만든 코카인은 총 61kg으로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300억 원어치 정도 됩니다. 네. 재판에 넘겨진 판매 총책 A씨. 어떤 사람입니까? A씨는 필리핀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의 한 범죄 조직 출신입니다. 네. 국내 제조 총책인 B씨는 어릴 때 미국에 살면서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범죄 조직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돼 범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범행에 활용된 창고와 사무실 임대료, 위장용 국산 건축자재 구입비, 운반비 등을 국제 마약 조직이 전액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국제 마약 조직을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제 마약 조직이 콜롬비아에서 국내로 액상 코카인을 보낸 뒤 대부분 호주로 재수출을 했는데 최근엔 우리나라에서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판매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기아 우승의 주역 김도영 선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김도영 선수 연봉이 얼마나 오를까 관심들 많았어요. 종전 이정우의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고 대우 받았다고 하는데 몇 배나 올랐습니까? 배수는 5배가 올랐습니다. 5배요? 예. 현금 5억. 4년차 최고 액수. 예. 이정우 선수가 예전에 이제 3억 9천만 원을 받아서 네. 역시 바람의 손자는 다르다 이랬었는데 바람의 손자를 넘어서는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1년 차에는 보통 3천만 원에 계약을 하거든요. 네. 2년 차에 5천만 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3년 차에는 1억이 됐으니까 2배로 올랐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엔 5배. 뭐 대단한 기록도 세웠고 유니폼 판매액을 포함해서 한마디로 구단에 던져준 부가가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또 무엇보다도 팬들이 돈이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영이 니 때문에 살아야 그런 신드롬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 뭐 10억 줘도 아깝지 않은 선수인데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10억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 아깝지 않은 선수가 되겠다. 그런데 그럼 내년 예를 들어 목표가 뭐냐? 그럼 좀 뭔가 좀 센 목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 뭐 40, 40을 달성하겠다라든가 뭔가 비장한 게 나와야 되는데 전 경기를 출장하겠다. 그래서 야, 이 선수는 역시 차원이 다르구나. 전 경기를 출전해서 자신의 내공을 더 쌓은 후에 나중에 역시 메이저리그 경기에 저희보다 좀 많거든요. 거기를 두드리려는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경기에 출전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유니폼 판매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 좋아하는 선수 이름을 여기다 하기 때문에 그 선수 덕분에 팔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아마 저희 기아 경기장 가시면 물론 이제 뭐 양현종 선수도 있고 뭐 김선민 선수도 있지만 제일 많아요. 네, 김도영 그리고 이제 압도적으로 많다. 자, 2년 연속 우승을 다짐하는 기아가 오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다른 구단들도 지금 시즌 준비하겠어요? 네, 이제 다 전지훈련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따뜻한 대로. 네, 기아 오늘 이제 미국 얼바인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엔 미국에 가는 데가 좀 많아요. LG도 가고 SSG도 가고 키움도 가고 NC도 갑니다. 거기서 이제 1차 캠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도영 선수 다짐 다 들어봤는데 김도영 선수보다 양현종 선수에 대한 또 3번이나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선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도 굉장히 또 그 올해 포부가 독특해요. 우승 다음에 징크스를 절대 겪지 않겠다. 지난 2009년에 17년에 우승한 다음에 조금은 성적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18년에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는 그런 징크스 없이 뭐 정말 팀의 맏형으로서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뭐 삼성은 이번에 괌으로 떠났습니다. 괌으로 잘 안 갔는데 2017년 후에 8년 만에 괌. 뭐 레오 페레스라는 곳이 있는데 가면 저기 이제 보통 그 괌으로 겨울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삼성 야구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주목하는 팀은 역시 한화죠. 왜냐하면 올해 유현진 선수 합류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현진 선수 13년 만에 동료들과 함께 출국하니까 굉장히 이제 가슴 뜨겁게 정말 마지막도 불태우겠다 이런 거였는데 옆에서 정말 이만한 선수가 홀쭉해서 나타난 선수가 있습니다. 한화의 노시환 선수. 그러니까요. 많이 뺐다면서요? 예,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10kg를 빼고 전지훈련에 갔다고 합니다. 사실 전지훈련 가게 되면 훨씬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엔 정말 김도영 선수하고 한번 홈런 대결을 펼쳐보겠다.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뭐 본인의 그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뭐 미국, 호주 이런 각지에서 그 훈련하던 팀들이 다음 달에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 6개 구단이 모입니다. LG, 기아, 롯데, 한화, 그다음에 KT, SSG. 어떻게 보면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에 전초전을 펼치는데 그래서 그 6팀이 그 연습 경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경기를 해요, 실제로. 연습 경기를 해서 이게 이건 오키나와 미니리그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올 시즌의 뭐랄까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엿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로야구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 KBS 스포츠도 요즘 고민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야구를 많이 담아낼 걸 고민하다가 특히 올해는 이제 3월 22일 다른 때보다 한 1, 2주 정도 개막을 일찍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비장의 카드 매주 토요일 오후에 KBS ETV를 틀면 프로야구가 나온다. 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정규 편성이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뉴스레터 저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들은 것 같아요. 이거 네, 완전 왜냐면 천기를 누설했는데 완전히 우리 김한수 기자가. 예, 그걸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정 출연하니까 이제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KBS ETV를 틀면 토요일 날 야구가 나온다. 네. 좋은데요. 토요일은 프로야구와 함께. 토요일은 KBS ETV에서 프로야구와 함께.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메이저리그로 가봅니다. 스즈키 이치로가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에 입성했습니다. 만장일치에 실패했는데 단 한 표가 모자랐대요. 네, 딱 한 표. 야, 누굴까요? 굉장한 기록인데 미국 야구기자협회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냥 한 표 더 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좀 싫어했나 봐요. 예, 명예전 전당 이제 그 투표 결과는 항상 기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 지난 2019년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올해가 첫 후보입니다. 근데 보통 첫 후보에 올랐을 때 안 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단번에 됐는데 99.7%. 이게 뭐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무튼 반은 넘어야 되니까. 예. 그런데 394명이 투표를 해서 393표가 나왔는데 한 표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 2020년에도 있었어요. 데렉 지터라는 선수가 한 표. 근데 그 당시에는 투표하는 그 기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379표 중에 376표. 그래서 약간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데렉 지터가 최고의 찬성률. 만장일치는 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 엄청난 거군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만장일치로 가게 되면 좀 이렇게 뭐랄까 완성된 듯한 느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물론 스즈키 이치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구 인생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고 싶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야구란 거 뭐 모든 종목이 다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구의 인생 그라운드를 떠나서도 이런 경쟁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보면 사실 우리 MLB에서 우리 선수 한 명쯤은 나와줬으면 하는 이제 기대가 서서히 이제 되게 됐죠. 그러니까요. 자, 무르익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동남아 축구 정상으로 이끈 김상식 감독, 그 인기가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른다고 해요. 네. 요즘 베트남에서는 한때는 이제 박항서 감독을 연호했잖아요. 요즘 박항서 매직. 네. 근데 요즘은 아주 발음도 명확하게 김상식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김상식. 예. 지난주에 이제 그 KBS 축구 기자인 박선우 기자가 현지를 취재를 갔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베트남 축구 리그 이제 베트남 리그 V리그라고 하는데 이제 김상식 감독이 우승을 한 다음에 돌아가서 대표팀 선수들을 살피려고 이렇게 경기장에 가면 팬들이 경기를 시작하면 경기를 보는데 경기를 멈추면 김상식 감독을 찾아다닌답니다. 진짜요? 예, 김상식 감독이 어떤 선수를 보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뭘 적는지 계속 그런 것들을 요즘 다들 휴대폰을 들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찍고 그걸로 찍는데요. 지나가면 또 이제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베트남의 메시라고 불리는 이제 응유엔 꽝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선수가 보통은 이제 자기가 인기가 최고였는데 감독이 와서 자기의 인기를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뭐 전반적으로 그 심지어는 베트남 기자들이 그 보통 인터뷰라는 또 기자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인 받지 않습니다. 인간한 경우에 이제 취재할 때는 보통 이제 사석에서 만났을 때 사인이나 뭐 이렇게 사진을 찍긴 하는데 취재하면서 막 받아요? 네, 취재하면서 사인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선우 기자가 이제 거기서 취재를 하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인터뷰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요? 네, 한국에서 김상식이라는 사람 어떠냐? 한국 축구가 대체 베트남의 박항서 이후에 김상식이라는 감독을 보냈는데 베트남 축구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또 원래 이제 해외 축구에 관심이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쫙 또 아까 꽝아이 선수를 사실 포함해서 박선우 기자도 베테랑이죠 지금. 그런 얘기들을 다 섞어서 해주고 또 뭐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뭐 클로이 베레트를 데려다 했다는 얘기 다 해주다 보니까 베트남에 있는 많은 팬들이 이제 김상식 감독이 이왕에 와서 이렇게 해준 김에 월드컵 본선까지 한번 이끌어주면 어떻겠냐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이제 우리의 꿈을 실현한 다음에 동남아의 이런 많은 축구 팬들의 꿈을 실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가끔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뭐 베트남이니 태국이니 인도네시아니 이쪽의 축구 열기가 네. 정말 우리나라 못지않아요. 네. 그래서 저기가 이제 한 단계 이렇게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저러면은 업그레이드 되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동남아에서 하는 또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가 네. 저번에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것처럼 선수들을 귀화시키는 겁니다. 유럽이나 남미에 이제 본인들의 이제 국적을 가진 선수들을 그냥 대규모로 이제 그 귀화를 시킨 다음에 네. 명장을 내려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꿈꾸는 그 히딩크 제2의 히딩크 신화 그것처럼 베트남도 잘 이렇게 그 서로 도와주다가 보면 성장을 해서 근데 한편으로 이제 겁도 나죠. 네. 왜냐하면 저희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인도네시아 뭐 말할 것도 없이 인구 많고 베트남도 1억 저기 네. 가까이 되니까 그 어쨌든 대단한 저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제 보이고요. 자, 설 연휴에 재미있는 풋살 경기 예고돼 있습니다. 이영표와 설기현 2002 한일 월드컵 스타들과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맞붙는다고요? 재밌겠는데요? 네, 전설과 한국 축구의 미래가 만나는. 전설과 미래가 만난다. 예, 이것도 이제 자랑하면 저희 KBS 스포츠가 기획을 한 건데요. 이것도 김한수 기자가 한 거 아닙니다. 한 분이 네.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사실 그 이영표 해설위원은 KBS 해설위원이기도 한데 네. 이영표 해설위원은 뭐 아시다시피 모범생이잖아요. 그야말로 범생 이미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기획한 게 네. 풋살을 해서 이기면 그 상금을 기부하는 그래서 이제 볼론티어라는 볼도 차고 기부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만 했었어요. 10팀을 만나서 했었는데 이영표, 설기현, 조원희, 백지훈 또 골키퍼 김영광까지 네. 한마디로 한국 축구의 전설들인데 이 선수들하고 17세 이하 대표팀하고 풋살 경기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나 졌을 것 같아요. 결과는 일단 27일 오후 6시 알겠습니다. 25분에. 자, 설 연휴에 빼놓을 수 없는 스포츠가 민속 씨름입니다. 근데 이번 설에는 씨름 영화도 특별 개봉한다면서요. 네, 사실 그 박재민이란 감독이 계신데 네. 그 여성의 섬세한 뭐랄까 그런 심리 같은 걸 잘 터치하는 감독으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노테르담 국제 영화제 뭐 그밖에 많은 여성 영화제에서 한마디로 저기 호평을 받았던 네. 꼭 이야기는 됐습니다만 모래바람이라는 영화를 특별 상영하게 됩니다. 여자 씨름이 대표예요. 네. 보통 씨름하면 우리 천하장사 강호동, 이만기, 그렇죠. 또 뭐 지금 씨름협회장인 이준희, 네네. 뭐 이렇게 그야말로 걸쭉한 스타들을 생각하는데 지난 2009년부터 사실 그 여자 천하장사가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름은 좀 낯설을 수 있는데 여자 이만기로 불렸던 임수정 선수. 그다음에 한 20년간 씨름을 해오다가 뭐 천하장사도 하셨고 네. 지금은 씨름의 이사로 참여하고 계신 송송화 선수. 또 이 선수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그 같이 소속팀이었던 콜핑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보시면 여자 씨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력. 네. 그 원래 씨름의 희열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량급 말고 경량급 선수들의 그걸 다뤄서 한번 네. 많은 화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 씨름도 한번 바라보는 아까 모래바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모래바람 불면 굉장히 사납고 무섭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 선수들이 한마디로 그 불러일으키는 바람은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물론 이제 또 설날 장사 씨름 대회도 24일부터 태안에서 열리게 되는데 네. KBS 1TV를 트시면 26일 태백장사, 27일 금강장사, 28일 한라장사, 29일 백두장사 그리고 중요한 30일 날 여자부 결승이 30일 날 여자. 근데 여자부 결승 KBS N에서 중계방송하시니까 채널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야구도 KBS, 씨름도 KBS. 6121님이 KBS ETV에서 매주 토요일 프로바 야구 중계가 정규 편성된다니 대박입니다. 스포츠는 KBS 기대하겠습니다. 하셨고요. 지금 바둑 메이저 국제대회인 LG의 결승전에서 초유의 반칙패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보통은 그 사석이라고 하는데 예. 한마디로 바둑 두다가 내가 따먹은 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따낸 돌. 따낸 돌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통?
보통 이렇게 여기 옆에다 두고 있는데 오른쪽에. 예, 두거나 아니면 손에 들고 계시거나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규정이 지난해 11월에 바뀌어서 통에 넣게 돼 있습니다. 아, 통에 넣어야 돼요? 예, 통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메이저 대회라고 할 수 있는 LG 배에서 네. 이제 중국 커제 구단하고 우리 변성일 구단이 경기를 했는데 네. 경기라기보다 바둑을 뒀는데 네. 1차전은 커제 구단이 이겼어요. 근데 2차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커제 구단이 돌을 약간 옆에 놔뒀어요. 네. 근데 이게 반칙인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으면 두 집을 빼게 돼 있습니다. 그 통에 안 넣었다고? 네. 근데 와. 2번 받으면 반칙패가 되는데 어제 반칙패를 당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3번째 긴장하고 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쉽게 변하지는 또 않잖아요. 오른쪽에 또 놓은 거예요? 네. 또 나서 한번 경고를 받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강력 항의하다가 결국은 이제 기권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와, 그런 일도 발생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커제면 무지하게 유명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변성일 구단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했는데 우승한 것 같지 않고 커제 구단도 내가 졌는데 진 것 같지 않은. 그런데 메이저 대회 이 결승전은 끝나버렸고 사실 그게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열리다 보니까 바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매너. 근데 그 매너 앞에 생각해야 될 거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그래서 이게 규정이 뭐 예를 들어 이게 지난해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결승전 하게 돼 있는데 예. 시작부터 설명을 했었다면 괜찮았는데 중간에 이게 바뀐 규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와 이게 있었는데 이게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끝으로 이번 주말과 설 연휴 놓치지 말아야 할 경기 짚어주세요. 네, 일단 먼저 프로배구, 남자 배구 요즘 현대캐피탈 너무 잘 나가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우승팀 대한항공과 29일 날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그래서 혹시 인천에 계신 분이라면 계양체육관 가셔서 직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요즘 여자 배구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팀이 정관장입니다. 12연승 달린 네, 그 메가 선수가 1월 30일에 1위 흥국생명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아마 피할 수 없는 경기. 근데 이것도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 팬들을 한번 직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영표와 설기현과 레전드들과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펼치는 풋살 경기 27일 월요일 저녁 KBS ETV 6시 25분입니다. 정말 재밌고 마르세유 턴이 나오거든요. 17세 선수가 아주 인상적인 장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KBS.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